현 시점에서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봉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걸 하나하나 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는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맞대응은 꽤 성공적이다. 중국이 하고 있는 위안화 중심의 어떤 국제 금융 체제라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어떤 패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롤 모델은 바로 달러입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과 달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미국의 견제가 심하니까 달러를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이고 금도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인 결제망이나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또 브릭스라는 것도 결국은 앞으로 어떤 위기 시에 서방 진영이 아닌 브릭스나 브릭스 플러스가 됐지 않습니까? 이쪽과 어떻게 협력이라든가 공조 속에서 어떤 활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달러가 큰 위기를 저는 3번 맞았다고 봅니다. 첫째가 닉슨 쇼크고요. 두 번째가 언제였을까요? 2008년 글로벌 위기죠. 서프라임이라는 미국이 부실을 만들어서 미국이 초래한 초반의 위기였잖아요. 지금이 저는 달러 위기의 3번째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 국채 위기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정부 부채 위기. 중국이라는 강적을 만났잖아요. 지금 중국은 대놓고 달러 패권에 맞서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거기다가 디지털 위안화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내놓은 카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중 간의 그 화폐 전쟁 또 나아가서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까지 전개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토론을 해주실 조경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오셨으니까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도 우리 김강석 교수님이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저희 그 금리 수업할 때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제목을 책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은 위안화의 그 어떤 달러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책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지난 2025년 상반기 내내 미중 패권 전쟁의 연속선상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1차 무역 협상이 있고 2차 무역 협상이 있고 예.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예를 들어서 기싸움 어떤 모습이라고 혹시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제가 오랫동안 금융 쪽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요. 네. 좀 기자 생활도 했고 나중에 KB 연구소에 가서 있었는데요. 예. 이제 제가 아는 분야는 사실 이제 금융을 중심으로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기술 전쟁, 어떤 산업 간의 어떤 자본 통제라든가 미국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관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현재 상황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냥 과거에는 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했다고 그러면 지금 내놓고 분명하게 이제 사실상의 실질적인 이제 경쟁이 아니라 라이벌이 아니라 어쨌든 적대적인 나라로 보고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관세 전쟁도 그 연장선에서 보는데 저는 이 그 미중 대결의 최종 승부는 결국 금융에서 난다고 봅니다. 금융 패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책에서 위안화의 어떤 도전 또 미국의 대응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된 어떤 배경이고요. 이 미중 간의 대결은 하루아침에 끝날 것도 아니고요. 또 과거에 30년 동안 계속 진행돼 왔던 거고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위기 들어서는 정말 트럼프가 따지고 보면 저는 좀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마가라는 걸 내세웠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중국과의 이 경쟁 관계에서 이번에 어쨌든 미국이 다시 한번 어떤 주도권 중국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견제해서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큰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하자면 관세 협상이든 뭐든 잠깐의 어떤 뭐 휴전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있겠지만 앞으로 뭐 10년, 5년 길게 보면 오랫동안 이제 경쟁과 어쨌든 마찰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견해를 여쭙고 저도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아직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경과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100년 동안 지속될 일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25년에 상반기를 지나는 이 패권 전쟁의 양상은 예. 특히 두 차례의 무역 협상을 네. 지켜봤던 우리는 예. 어쩌면 전체 뭐 농구 경기에서 1쿼터도 못 본 뭐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그 맞습니다. 1쿼터만 봤을 때 예. 지금은 미국이 확실히 제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압을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뭐 중국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쿼터만 놓고 봤을 때. 어려운 점인데요. 네네. 여러 가지 해석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는 뭐 결국 관세를 145까지 올렸는데 또 크게 낮아졌잖아요. 네. 또 뭐 90일 협상하자 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한 걸 보면서 대체로 중국이 세게 나온다. 또 2차 지금 무역 협상의 내용은 히토류에 대한 그 어떤 미국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중국이 조금 약간 우세성 아니냐, 뭐 판정성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했는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의 계획에서 이런 과정은 현재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꽤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너무나 잘 아시지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 3%도 안 됩니다. 아주 낮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중국을 상대로 10%, 20% 지금 펜타닐 때문에 그 35%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협상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관세를 꽤 높였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중국을 어떻게 봉쇄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트럼프는 특히 우방국을 향해서 충분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능하면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좀 딴 데로 흐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우리 김 교수님도 우리 김광수 TV 채널에서도 소개한 걸로 아는데요. 트럼프가 왜 사우디를 첫 순방국으로 갔겠습니까? 생각해 보셨 그 내용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요. 예. 예.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책에도 여기에 좀 다뤄져 있습니다만은 그 첫째는 페트로 위안화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합의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거기다가 브릭스도 가입을 초청해서 가입을 초청받은 상태에서 가입 보류 상태였습니다. 2024년 1월로 사실 사우디도 가입하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걸 다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봉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걸 하나하나 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트럼프는 충분히 우리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처럼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맞대응은 꽤 성공적이다. 예. 트럼프는 속으로 상당히 지금 뭐 캐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꽤 자기들 나름대로 얻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참 재밌는데 지금 말씀은 예. 어쨌든 중국이 고립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고립시키고 하는 있다. 거죠. 그래서 예. 중국이 나름 고립되어 가고 있고 그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게 나름 성공적으로 먹히고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나름. 중국이 고립되고 있다 하는 관점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중국을 포위 또는 봉쇄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고립시키기 위한. 시키기 위한 그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네. 일정한 선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중국을 주어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중국이 고립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미국이 성공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의견을 드려보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폐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네. 뭐가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두 차례의 무역 협상 과정을 봤단 말이죠. 근데 1차 무역 협상 결과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조인 스테인먼트 양자 간에 합의된 합의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올렸고요. 역시 2차 무역 협상을 했는데 2차 무역 협상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들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조인 스테인먼트가 아직 안 올라갔어요. 협정문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기사로만 접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봤을 때 합의가 끝났다. 이제 시진핑의 서명만 남았다. 라는 것은 이게 1쿼터만 보고 결정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1쿼터까지는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뭐 KB 경영연구소도 하셨고 기자 생활도 매경에서 오래 하셨지만 조직 내에서 최종 서명은 윗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랫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중국 쉽지 않다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략이라고 한다면 1쿼터는 좀 져주는 듯이 하다가 2쿼터, 3쿼터부터는 더 몰아붙일진 몰라도 결론적으로 1쿼터는 중국을 싹 잡지는 못했다. 특히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가 사실은 펜타닐 관세였는데 펜타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걸 중국이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펜타닐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조인 스테인먼트에 담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펜타닐조차 중국 측의 미국 측의 요구를 중국이 들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히토류에 상당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고립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중국이 지금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과 연대하려 하고 중국이 몇몇 또 브릭스 국가들과 연대하려 하고 또 중국 우방국들과는 당연히 강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미국 우방국들을 사로잡으려 하는데 중국도 중국의 우방국들을 사로잡으려 해요. 그러면서 뭔가 지구가 둘로 쪼개지겠지만 지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은 여러 지표로도 나오듯이 확실한 게 아닌가.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달러 자산, 달러 채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든가 하는 것들이 금융상에서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기 혹시 저의 이 토론자로서의 의견에 어떤 뭐가 맞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분까지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의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뭐 외교안보라든가 이런 협상이나 이제 무역이나 통상 이 부분이 제가 그쪽에 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제 금융 쪽 특히 금융 파트만 이렇게 쭉 봐왔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최근의 협상 과정에서 이게 저는 대체로 중국이 선방하고 있다 이런 쪽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상당히 공세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전혀 다른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EU와 관계에서도 껄끄럽잖아요. 미국이요. 미국이 EU와 관계에서 껄끄럽죠. 지금 뭐 저 나토의 국방비를 올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뭐 일본도 그 대단한 미국과의 강한 동맹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뭐 방위비 분담이나 앞으로 뭐 관세 협상에서 뭘 내놓을지 일본도 별로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큰 진전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트럼프가 한국이든 일본이든 또는 뭐 유럽이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또 지난번 초창기에 최초로 내놨던 관세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잖아요. 25% 첫 번째 때렸잖아요. 바로 위아래에 있는 국가잖아요. 자유무역으로 묶여 있는 국가인데 거기를 때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달리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관계가 껄끄럽다고 해서 중국하고 완전하게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하고 어떻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큰 그림은 저는 트럼프가 저렇게 막 세게 나오고 뭐 일부에는 뭐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트럼프의 어떤 현재 그 트럼프 2기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대단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데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방 진영 기존의 이 체제를 하고 아무리 겉으로 또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압박을 가하겠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또 어느 선에서 또 타협을 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뭐 정교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큰 그림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뷰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예. 정말 중국 입장에서 여러 국가들과 연대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중국 편에 서기는 어렵다. 예. 그걸 어쩌면 트럼프는 가정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은 뭐 쿼터 1밖에 안 지난 거니까 그렇죠. 우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예. 이제 하반기 예. 어떤 전쟁이 전개될까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독자분들이 예. 김광석은 친중이야. 조경업 박사님은 친미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웃겨 죽겠어요. 저는 그런 댓글 보면서 웃겨 죽겠어요. 개인의 생각은 자유죠. 그렇죠. 네네. 참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미중 화폐 전쟁으로 갈 텐데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경과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화폐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유독 주목해야 될 점, 살펴봐야 될 점,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점이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번 우리 김 교수님도 이 채널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소위 그 화폐 전쟁, 금융 패권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책에서 쭉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언뜻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위안화 패권이 금방 오는 거냐? 지금 그리고 서로 맞부딪혀 있다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태어나서부터 달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달러 세상입니다. 또 뭐 우리 Z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선진국에 사는 것처럼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보릿고개를 모르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좀 비유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년 전에는 우리가 달러 세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파운드 세상이었죠. 물론 그때는 고정환율제고 근본이제라는 역사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달러 패권 체제로 온 것은 이미 1, 2차 대전 이전부터 많은 부가 미국으로 이미 넘어갔고요. 영국보다 훨씬 높아졌고 이미. 거기다가 근본이제 하에서 중요한 게 결국 금덩어리잖아요. 그 금이 60, 70%인지 뭐 얼마인지 그 숫자는 우리가 뭐 많은 통계가 있겠죠. 근데 많은 금이 1, 2차 대전 지나면서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그걸 토대로 2차 대전이 끝나기 1년 전에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주의 그 브레튼우드에서 협정을 한 거잖아요. 미국이 싹 불러 모았잖아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 불러 모아서 야 우리 이렇게 가겠다. 아시는 것좀 케인즈가 거기서 반대했잖아요. 방코르라는 거 제세워서 야 달러는 아니고 야 파운드도 아니지만 중립적인 화폐, 가상의 이런 화폐를 만들어서 가자 했는데
그거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이 완성이 됐는데 그때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미 파운드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의 경제력보다 훨씬 높아졌고요. 그렇죠. 금도 다 와 있었고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종합적인 역량이 이미 미국으로 완벽하게 오는 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자연스럽게 답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위안화 패권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많은 위안화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패권까지 가기에는 또 양강 가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넘어서 패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헤게모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일한 국가라는 얘기잖아요.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 세대 안에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뭐 교수들이나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달러 패권 체제가 지금 전 세계에 확정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글로벌 금융시장이 달러로 움직이잖아요. 그 배경에는 또 미국 국채가 있고 우리도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 발행도 전부 미국으로 하고 있고 달러로 하잖아요. 자금 조달에 비해서. 그 와중에 지금 중국이 2008년 미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위안화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 또 위안화 중심의 어떤 국제화, 위안화 패권을 위해서 착착 준비를 해왔고 적어도 체제라는 측면에서는 완성해 놓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영원한 패권은 없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아직까지 힘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패권을 잡기 위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당장 뒤집힐 거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근데 나름의 패권을 만든 건 사실이다. 요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마치 땅 따먹기를 하는데 다 한 명의 땅이었어요. 1인자 한 명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근데 한 명이 2인자가 자기 땅을 조금 갖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 20% 정도 자기 거 가졌어요. 약간 그런 모습으로 지금 패권의 흐름이고 이게 만약에 땅 따먹기 하는데 2인자가 50%를 넘어서는 순간 패권이 뒤집히는 거라고 가정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시점은 단기간 안에 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보면 기술 패권 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역 패권 전쟁도 있고 뭐 제조나 공급망 패권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전쟁들이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화폐 전쟁,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놓고 하는 전쟁은 아직은 미국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아주 얘기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면 저도 이 부분에 100%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친중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저 사람 갑자기 30분 내에 친미로 바뀌었나? 라고 또 댓글 다시 쓰세요. 너무 저는 그렇게 저를 무슨 친중, 친미, 뭐 좌우, 뭐 진보, 보수 저는 그런 색깔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경제하신 분들은 경제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도 관심 가져준 걸로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화폐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로서 우리 종혁 박사님과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앞단에 있는 이제 서론 부분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이 토론, 이 토론 본 게임으로 들어갈 텐데 어떻게 재밌으시죠? 그럼요. 아마
이 책 내시고 예. 많은 방송 출연하시면서 네. 인터뷰를 하셨는데 예. 이렇게 토론은 좀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예. 제가 질문하고 예.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예. 이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예. 더 좋은 토론이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저한테도 질문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예, 어떻게 예, 생각하냐? 예,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섞어 나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이제 전략을 여쭤볼게요. 어쨌든 예. 미중 간의 이 화폐 전쟁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나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저도 그 부분 100%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예.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기축 통화화하는 예. 이 전략 전술 이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전략이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참 재미있는 것이요. 그 중국이 하고 있는 위안화 중심의 어떤 국제 금융 체제라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어떤 패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롤 모델은 바로 달러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이 달러 패권과 달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안 하는 것은 딱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것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거는 미국은 이미 달러 체제로 전 세계가 돌아가니까 네. 그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예. 다 환율이라는 게 다 달러 중심으로 되잖아요. 물론 유로에나 뭐 파운드 다 있지만 예. 그런 거야. 우리도 뭐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라는 게 딴 게 뭐가 있습니까? 원 달러가 거래되잖아요. 물론 금융 허브인 다른 나라는 좀 다르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그것만 빼놓고는요. 지금 통화 수합도 하고 있죠. 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우리 서울에도 개설돼 있잖아요. 201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하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스위프트라는 국경 간 결제망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주요 은행이 다 참여해서 하는 것도 그것에 어떻게 맞선다 그럴까? 그래서 CIPS라는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국경화 결제망을 만들었고 그걸로 지금 러시아가 어쨌든 스위프트 금융 제재를 약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게 중국이 만든 자기들의 세계은행이라 할 수 있는 게 AIIB잖아요.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것과 1대1로가 네. 거기에 실제 어떤 대출을 받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나라가 각각 100개국이 넘습니다. 네. 예. 물론 그 나라들은 아시아 국가도 있을 수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도 있을 거고 뭐 또 중동, 뭐 아프리카, 중남미 다 걸쳐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2008년 미국의 글로벌 위기, 미국이 어쨌든 촉발한 것이죠. 시작이 서프라임 부실에 시작된 거니까.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나 그 후에 중국은 미국과 서방이 약간은 관심을 덜하고 또 미국이 뭐 아프간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그 틈새라고 할까요? 그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씩 전 세계를 향해서 개도국, 신흥국을 향해서 계속 확장을 해왔고 그 배경에는 지금 위안화가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행보가 정말 대단한데 예, 최근 보면 또 한국한테도 예, 위안화로 무역 결제 비중을 좀 늘려라라고 예, 좀 압박을 취하는 모습도 예. 상당 부분 있고 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 역시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그 국가들아 일정 부분 위안화로 결제를 하라라는 그렇죠. 요구를 하기도 하고 예, 또 브릭스라는 뭐 경제 신흥 대국 그렇죠. 이들끼리도 우리 굳이 달러로 교환할 필요가 있느냐? 예, 우리끼리는 우리 브릭스 국가들 통화로 결제를 하자 그렇습니다. 하는 예, 담합을 하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요.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려라 하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CBDC를 처음으로 런칭하면서도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위안화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국의 굉장히 강한 예.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야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보다 아닙니다. 사실 우리 김 교수님이 더
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훨씬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제가 자꾸 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써서 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은 달러 세상에 살고 있고 미국 중심 또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또 뭐 미 연준이 FOMC 금리 결정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뭐 중국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죠.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는 또 사실 사드 이후에 중국에 대한 되게 그 감정이 좀 나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슷하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좀 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외교 안보 관계나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적어도 경제 측면, 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실질적인 어떤 금융에 대한 특히 위안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과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수입업체를 향해서도 위안화로도 저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공급망이나 제조업의 강국으로서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달러로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걸 위안화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 가장 크게 바꾸고 싶어 하는 게 결국 석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페트로 위안화에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페트로 위안화라는 것이 사우디하고의 그 관계였잖아요. 미국과 페트로 달러가요. 네. 그래서 페트로 위안화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하면은 훨씬 상징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한편으로는요. 러시아하고는 페트로 위안화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또 베네수엘라라든가 네. 중국이 딴 나라에서 원유 수입하잖아요. 네. 거기는 상당 부분은 지금 위안화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본래 의미의 페트로 달러, 페트로 위안화 주는 의미가 달라서 그렇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중국의 그 위안화 패권, 금융 패권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런 도전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예. 제가 또 역시 토론자로서 예. 한 가지 또 다른 그 전략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 전략을 갖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그 자문위원회가 하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거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안건이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중 간에도 히토류 가지고 수출 통제로 미국이 골머리를 앓았는데 예. 사실은 이 수출 통제가 예. 2020년부터 발동했던 겁니다. 중국이 그 수출 통제, 그러니까 마치 일본식 수출 통제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통제 대상의 품목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히토리보다 더 심각한 게 텅스텐이 있는데 텅스텐에 분말이 있고 괴가 있습니다. 그 괴는요 99.9%가 중국산입니다. 글로벌리. 그러니까 이 수출 통제가 무서운 건데 일단은 수출 통제 대상인 거예요. 이런 희소한 자원들은. 근데 너네들이 수출을 신청해라. 신청서를 써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통제 대상이니까. 예. 예. 자, 이런 목적으로 이런 품목을 얼만큼 수입하겠다. 그리고 용도는 뭐다. 이런 것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위 보안의 이슈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없이 수출을 용인해라라는 게 미국 측의 요구였던 겁니다. 야,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한정적으로 해주겠다. 예. 이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그것도 조인 스테인먼트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앞부분에 저랑 말씀 나눈 것처럼. 근데 이 수출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요구로 하는 건지 이제 써내야 돼요. 우리 텅스텐 얼만큼 필요합니다. 네. 요소 얼만큼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건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때 거기 지급 결제 통화를 위안화로 해라. 그러면 허용해 줄게. 라고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통제 대상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갖고 공급망에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억지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되겠다라고 저는 이런 현재 상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 그냥 토론자로서 저의 의견도 하나 드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예. 이번에
참여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방금 코멘트가 나왔던 스위프트망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를 중국이 러시아가 나름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고 휘청이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장기적으로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망에서 일정 부분 배제되거나 미리 예. 아니면 중국식 스위프트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미국의 스위프트망 안에 중국이 독차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스위프트망 말고 중국식 스위프트망을 별도로 또 구축해서 이 안에서 결제할 수 있게 만들려는 행보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스위프트망에 대한 중국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제가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요. 네. 우리 김 교수님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물론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이제 과거부터 조금 뭐 중국에 대해 어떤 금융 정책이나 제도 어떤 전략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고 하면 중국은 지금 실물 부분에서 60-70% 선까지 미국을 따라갔잖아요. 네. 그러나 실제로 외환 보유액 전 세계에 또는 그 스위프트의 어떤 결제망이나 그거 보면 뭐 3%, 4% 많아야 뭐 4, 5% 무역 결제에서도 저는 5%에서 조금 더 넘는 수준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느 일정 수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두 자릿수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이게 뭔가 사실 실물을 충분히 따라왔는데 실물의 그림자가 금융이잖아요. 예. 금융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저는 느껴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중국은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국이 어떤 위안화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 또 이런 것들 쭉 갖춰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또 뭐 미중 수교 이후에 특히 또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네. 두 자릿수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차례 미국이 요구했던 게 뭐겠습니까? 금융시장 개방, 외환시장 개방, 자본시장 개방 끊임없이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특히 그 외환시장의 환율 제도만 해도 어떤 경우는 약간 관리 변동 환율로 가다가 2008년 위기인가요? 그때는 고정 환율대로 갔습니다. 네. 같이 또 이렇게 관리 변동, 지금 관리 변동 환율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중국 정부가 충분히 환율을 정할 수 있고 매일 아침에 공시를 하잖아요. 네. 뭐 위안화의 환율을 여러 가지 환율이겠죠. 이런 상황을 보는데요. 뭐랄까 설명이 좀 복잡해졌습니다만 결론을 하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그러면 우리가 금융 패권, 금융에서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앞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네. 생각하는 것에 반면 교사가 저는 세 번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일본이 겪었던 프라자 합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이나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당시 일본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프라자 합의는 소득도 대상이잖아요. 당시 네. 통일 전이니까 그런 식으로 환율이 뭐 1년 사이에 거의 뭐 예를 들어 위안화 가치가 2배까지 되는 엔화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은 맞지 않겠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겠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는 경제적 시민 정치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마음대로 했잖아요.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당시 대선 후보들이 가서 다 사인하고 서명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런 식의 외부 압력이나 외세, 특히 지금 어쨌든 미국이죠. 어쨌든 전체적인 달러 패권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쨌든 유일 강국이 미국이니까 그런 결국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같은 데서 겪었던 그걸 또 겪지 않겠다. 네. 그 다음에가 금방 바로 우리 김 교수님이 그 언급해 주셨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곧바로 스위프트에서 배제됐다는. 네. 만약 중국이 그런 상황이 되자 보십시오. 특히 제가 책에서도 다뤘지만은 만약 대만 충돌이라든가 대만의 어떤 해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서방이 할 수 있는 금융 제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고 딴 데 나라에 가 있는 외환 보유액이나 금이나 이런 걸 다 동결해 버리면 저 무역 대국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심각한 위기가 되죠. 심각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가 중국의 대단한 반면 교사고요. 네. 그것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그렇죠. 때문에 외환 보유액도 사실은 적정 외환 보유라는 게 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지금은 미국의 견제가 심하니까 달러를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이고 금도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인 결제망이나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또 브릭스라는 것도 결국은 앞으로 어떤 위기 시에 서방 진영이 아닌 브릭스나 브릭스 플러스가 됐지 않습니까? 이쪽과 어떻게 협력이라든가 공조 속에서 어떤 활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밑에서든 그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럴까요? 서로 겨루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예. 좀 심상치 않죠, 사실은. 네. 예. 중국은 되게 늘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달러 패권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위기감, 경계감을 끊임없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스위프트망 어쩌면 이제 중국식 스위프트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점차 달러를 좀 버리고 금을 모아가는 그런 여정. 그래서 달러 체제에서는 좀 벗어나려는 여러 여정, 이런 여정하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제 페트로달러. 근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또 사우디로부터 최대 원유 수요국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수급이죠. 생산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최대 원유 수요국이 중국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페트로달러라는 것이 원유를 사올 때 가장 많은 수요국이 달러로 결제하자.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최대 수요국인데 위안화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페트로달러의 흔들림, 페트로 위안화로의 전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 교수님도 이 채널에서 충분히 그걸 설명하셨어요. 페트로달러가 그 시절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네네. 가장 처음에 달러의 위기는 닉슨 쇼크지 않습니까? 금으로 바꿔주기로 해놓고 못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선언했잖아요. 얼마나 급변동했습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주 뒤흔들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결국 키신저가 사우디에 날아가서 왕정의 어떤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고 그 원유는 진짜 이걸 달러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조금 더 자료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당시에 석유 거래가 그 무역 거래의 몇 퍼센트 됐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 1970년대 초반에 지금보다 더 비중이 높았겠다고 당연히 높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소위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훨씬 많으니까 뭐 당시라고 한다면 한 40%. 그거 너무 많이 쓰신 너무 많이 거고요. 썼나요? 15%에서 20%. 15에서 20%요. 그냥 20% 선으로 본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분량 엄청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지금이 5% 내용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제 페트로달러의 영향이 과거 많지는 않죠. 그러나 당시 20%의 그 원유를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많은 나라들이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위에 뭐 석유가 많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석유를 살려면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들고 있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내 걸 뭘 주든지 어쨌든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달러를 파는데 살 사람이 달러를 쥐고 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났고 물론 뭐 미국 제도 수요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사우디가 달러로 하니까 오페크 모든 나라들이 원유는 다 달러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5.1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5.1달러가 또 어디 갔습니까? 다 미국 국채 또 사줬잖아요. 그것도 일부는 유럽으로 갔잖아요. 런던,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로 갔겠죠. 특히 네. 런던에. 거기서 유로 달러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그거가 사실 5.1달러가 달러로만 이 원유가 거래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5.1달러로 미국 국채 수요를 개발했고 그걸 했다는 것이 수요처를 개발했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유로 달러 시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변동 환율제 아래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급속하게 달러 체제로 관행으로 네. 훨씬 더 정착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5.1달러는 말 그대로 또 페트로달러는 지금의 이 상황과 생각해 볼 때보다 당시로 돌아가면 미국의 달러 패권에는 정말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페트로 위안화를 하는 것은 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해보는 거 다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또 뭐 석유로 가장 많이 수입하잖아요. 예. 가스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야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과거에 70년대 초반에 페트로 달러가 거뒀던 그런 달러 패권의 어떤 뭐 어떤 정착이라고 할까 확산보다는 효과는 좀 덜할 것이다. 다만 상식적인 의미는 있다. 네. 이렇게 좀 제가 말씀 말씀드릴 수 정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화폐 전쟁을 주제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중국식 스위프트망을 만들거나 네. 또 중국이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역량으로서 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무역구조상에서 예. 기축통화국은 예.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예. 어떻게 기축통화국이 무역 흑자를 볼 수 있느냐.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흑자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무역 네. 적자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기축통화국이면서 어떻게 무역 흑자를 볼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트리핀 딜레마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이게 심적인 내용이고 또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어쨌든 전 세계를 향해서 네. 달러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위안화 패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우리가 짚어보면 중국은 지금 흑자국이고요. 네. 또 하나 위안화로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무슨 채권들이 있긴 있지만 네.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또 이 달러 표시 채권에 비하면 아주 적거든요. 네. 그건 뭐 회사채든 또 미국 국채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 트리핀 딜레마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 그거를 뭐 이렇게 깰 수 있는 마르라고 합의라는 게 그걸 좀 이렇게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내용은 뭐 제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우리 김 교수님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고요. 다만 예. 저는 이런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반드시 적자를 내야 되느냐? 어. 예. 흑자를 낸다고 해서 네. 그 어떤 그 나라 화폐의 패권이 예. 절대 안 되는 것이냐? 네. 다른 방식의 위안화든 네. 달러든 공급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가 한 가지가 따지고 보면 제가 우리 그 여기 계획에 보면 나중에 논의가 되던 디지털 화폐라든가 네. 또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역 거래를 통해서만 반드시 그 적자가 나서 나머지가 전 세계로 돌아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라면 자동적으로 달러가 딴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차익만큼 딴 데로 흘러가니까. 근데 네. 그 외에 달러를 공급할 방법, 네. 또 공급되고 있는 어떤 통로가 있지 않을까. 네. 저 진짜 아주 그냥 상식이 아니라 한번 상상적으로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네.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또 경제학자나 재무 전공하는 분들한테 저도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박사님 말씀 주신 부분 너무 공감이 되고요. 예. 오히려 예. 말씀 주셨던 부분하고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해당 부분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뷰 채널에서 인터뷰에 익숙하시던 분이 예. 이렇게 제 채널 보시면 아니 왜 사회자가 자꾸 얘기를 많이 이렇게 아 괜찮습니다. 하시는 아이고 더 좋습니다. 분들이 계신데 그게 저도- 아니라 예. 제 채널은 인터뷰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론 채널이니까 제가 제 의견을 얘기 안 하면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방금 드렸던 이 질문도 사전에 드렸던 질문지에 없는 질문지라서 예, 좀 당황했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또 의견을 잘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면 네. 무역 기축통화국이라고 예. 무역 흑자일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무역 방법이 있지 않겠냐? 아니 무역 적자와 흑자 여부가 네네. 기축통화냐 아니냐 여부랑은 관계없는 또 다른 디멘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하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길래 예. 미국의 무역 수지를 정말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처음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예, 그러셨습니까? 1900 몇 년 1년인가 뭐 오. 그때부터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 무역 흑자였던 때가 또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적인 근거예요. 근래 들어서 계속 무역 적자인 건 맞지만 뭐 상당히 오래 전에 한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무역 흑자였다가 적자였다가 했던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유통되는 이 화폐는 이미 누적 화폐량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가지고 주고받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화폐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뿌려져 있는 화폐가 돌고 도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무역 흑자일 때 화폐가 기축통화국일 수 없다라는 예. 이야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적인 근거는 기축통화국이지만 무역 흑자였을 때가 있었다. 네. 역사적으로 아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적으로 증거가 되는 거고요. 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미 누적된 화폐 유통량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가 예. 2025년도 발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끔 우리 옛날 화폐 보면 10원짜리 보면 1970년대 화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게 누적된 화폐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반드시 무역 적자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렸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이요. 네. 아마 이 부분도 좀 난감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박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네. 트럼프가 어쨌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달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예, 예. 그럼 역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약달러화하는 것은 이게 또 역시 맞지 않는 어긋나는 전략 아니냐. 네. 그게 공존할 수 없는 전략 아니냐 하는 질문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 저는 어렵죠. 예. 네, 그게 사실은 딱 맞는 답을 하기는 뭐 제 역량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제가 뭐 책을 쓰고 좀 이렇게 원론적인 어떤 공부라고 그럴까요? 예. 그걸 쭉 이렇게 봐왔던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또 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과연 진짜 트럼프가 약달러를 생각할까? 네. 지금 무슨 뭐 금리를 내려라. 또 약달러가 돼야지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된다. 네. 러스트벨트의 일자를 가질 수 있다. 예. 또 약달러가 돼야지 미국에 들어온 많은 어떤 새로운 그 제조업체나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갔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약달러면 유리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제조업 부흥이 중요합니까? 달러 패권이 중요합니까? 압도적으로 달러 패권이 중요하거든요. 그 점은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서 그 나라 통화는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 지금 우리 원화가 되게 뭐 달러 대비 약세인 것뿐만 아니라 몇 년간 조금 되게 그 환율이
뭐 적정 환율이 얼마라는 것도 이제 좀 그때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 달러가 더 흔들린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트럼프가 이러쿵저러쿵 뭐 어떤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본래 의도하고 좀 다를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달러 패권 유지되는 것은 확실한 어쨌든 경제 펀더멘탈에서나 글로벌 GDP에서 미국이 차지한 위치가 강하고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듯이 핵심 마인드라든가 기업가 정신 또 수많은 뭐 빅테크 M7에서 보듯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어쨌든 디지털 시대 혁신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물론 딱 중국만 빼고죠. 바트라고 우리 얘기하는 빼고지만 다 거기서 일어났고 또 뭐 어쨌든 법과 어떤 정책, 금융시장의 깊이라든가 또 전 세계에서 미국을 보는 뭐 요즘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지만 어쨌든 신뢰라든가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도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유학을 미국으로 가잖아요. 전 세계 뭐 이공계든 인문사회계든 거의 최고의 저널이 전부 다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연구 성과가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노벨상 미국에서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진 그러한 한 나라의 종합적인 역량이 화폐에 반영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달러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미국의 어떤 그 슈퍼파워로서의 위상 또는 달러를 계속 어쨌든 중국에 맞서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저는 강세로 가거나 적어도 유지하려고 하지. 저는 뭐 그 트럼프의 지금 주장이라는 것이 좀 약간 일시적이다. 단시일 내에 해야 되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뭐랄까 그런 것이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아닐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답변이 좀 엉뚱하지만 그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네.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네. 자문자답을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저도 이제 몇 번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만 예.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여부와 예. 강달러, 약달러 여부는 또 역시 완전히 다른 디멘션이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역시 이것도 만약에 뭐가 강달러냐 약달러냐를 먼저 정의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 예. 장기 평균선을 그려보면 한 1,100원 정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럼 1,100원을 넘어서면 상대적으로 강달러, 1,100원을 밑돌면 약달러 이렇게 가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00원을 넘어설 때는 기축통화고 1,100원을 밑돌면 기축통화가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원달러 환율을 놓고 얘기하든 환율을 놓고 얘기하는 건 이건 통화의 가치를 상대국 통화 대비 가치를 표현하는 가치라는 디멘션이고 네. 기축통화 여부는 얼마나 많은 국가가 주된 무역 결제나 외화 결제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지 예. 사용성인 거죠.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디멘션이 다르지 않나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네. 뭐 우리 박사님 뭐 오랜 시간 매일경제에서 기자로서 정말 훌륭한 기사를 써오신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정평이 나 계세요. 근데 기자로서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개념과 네네.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닌가. 이게 잘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전혀 다른 디멘션이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들이에요. 예. 무역 구조 상에서 기축통화국은 적자국이어야 된다. 예. 또 기축통화국이면 강달러여야 된다. 라는 건 굉장히 강한 편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전혀 다른 디멘션이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고 저는 뭐 꼭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스터디가 되어 있고 여러분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는 정답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이
대저작물에 대한 아유, 별 말씀이죠. 저자분과 가벼운 책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화폐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 달러 패권 100년 동안의 사이클을 한번 지켜보고 위안화가 어떻게 이것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인데 이제 위안화의 도전장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도전장에 대해서 미국이 또 강한 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 강한 카드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일까요? 또 역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 교수님도 많이 설명을 하셨고요. 저도 잘 들었습니다. 미 국책 수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는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에서 나오는데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하면 지금 달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 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달러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비트코인이나 그 안에서 사실상 기초통화로 쓰이고 있는 그런 코인들의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네. 만들어진 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연찮게도 전부 달러에 패깅된 예.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차지해 버렸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과정 중에서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 또 용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급속하게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이미 충분히 잘 아시는 거지만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는 달러 패권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구축해 둔 겁니다. 예. 근데 이제는 세상이 조금 더 바뀌었잖아요. 훨씬 더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됐고 네. 디지털 세상이 됐고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크립토 생태계에서 나와 가지고 일반 실물 경제에서 사용하는 상황으로 달라졌잖아요. 네. 뭐 이번에 제 후배가 싱가포르의 어떤 그런 포럼에 아까 예. 말씀하신 암호화폐나 이런 데 하는 포럼에 갔다 왔다는데 스마트폰으로 예. 바로 뭐 1 스테이블 코인 이걸 가지고 가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뭐 꽤 많이 싱가포르는 크립토 허브를 노리는 그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도 그러겠지만은 그게 활성화된 것처럼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소위 크립토 생태계에서 제가 반복되지만 나와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서 저는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을 저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가 전통 금융권이 기존의 종이화폐 기반의 달러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세계가 전부 디지털 지급 결제나 이 모든 부분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다 디지털 지급 결제 시스템,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전통 금융권의 달러 패권을 디지털 화폐 세상의 달러 패권으로 바꾸기 위한 저는 뭐 트럼프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원대한 계획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CBDC는 금지시켰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뭐 디지털 위안화가 바로 CBDC 가장 선점에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왜 저렇게 막 지금 취임하자마자 막 행정명령도 뭐 키우겠다 하고 또 법도 만들고 있잖아요. 가장 서두르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가장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면 전 세계를 뒤흔들 대단한 어떤 그 우리 금융 체제, 국제 금융 체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아주 큰 변수다. 네. 큰 거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어디든지 뭐 미디어든지 또 우리 김광석 TV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잘 진짜 주시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슈다.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네.
그러면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예, 예.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범용화하는 과정에서 예. 지니어스 X 통과와 함께 범용화의 기로로 간다고 봅니다. 예, 예. 심지어 미국의 은행들 JP 모건이나 예. 웰스파고나 시티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폭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많아지고 또 매수자들은 그 매수가 많아지고 보급이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따라 이게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함에 따라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위험이 있다면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것이 또 다른 금융 불안을 가져올지 혹여나 어떤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치명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뭐 그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좀 여쭤보는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어떤 질문이고 저도 좀 문제를 던졌잖아요. 이게 상당히 글로벌 금융 환경을 바꿀 큰 어떤 이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바로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한 가지를 드리고 저는 그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달러가 큰 위기를 저는 3번 맞았다고 봅니다. 첫째가 닉슨 쇼크고요. 그거는 뭐 금을 못 바꿔줬으니까 그건 우리가 아까 상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페트로 달러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가 언제였을까요? 두 번째가 달러의 위기. 두 번째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죠. 서프라임이라는 미국이 부실을 만들어서 미국이 초래한 초반의 위기였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뒤흔들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유동성이 위기가 왔죠. 달러 유동성이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로 극복했습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부양책하고 당시 벤 버냉키의 헬리콥터 벤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돈을 뿌려서 극복했잖아요.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의 극복 방안과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때도 어쨌든 미국이 흔들렸기 때문에 큰 위기였잖아요. 그때 달러 위기를 극복한 거를 저는 뭐 다른 뭐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국가 간 통화 수합입니다. 특히 G7 유로존을 비롯한 5개 통화와의 통화 수합을 통해서 사실은 금융 경제 동맹을 만든 겁니다. 서방 중심으로 G7 중심이죠. 그래서 그게 당시에는 처음에는 일정 기간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몇 년 후에는 지금 통화 수합이 상시 무기한이잖아요. 유로, 파운드, 또 엔화, 캐나다 달러 이런 스위스 프랑 이런 통화들일 거예요. 상시 무제한 통화 수합으로 사실은 서방권의 어떤 그 달러 중심의 체제를 더욱더 강화했고요. 금융 사실상 동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고요. 지금이 저는 달러 위기의 3번째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 국채 위기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정부 부채 위기, 정부 부채 위기. 거기다가 제가 뭐 책에서 다뤘지만은 중국이라는 강적을 만났잖아요. 과거에 이런 얘기잖아요. 유로존이나 엔화가 한번 미국에 맞섰다고 하지만 그때는 다 같은 서방 진영이었고 또 뭐 미국의 안보 우상이라든 여러 가지 미국과의 그 어쨌든 협력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대놓고 달러 패권에 맞서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거기다가 디지털 위안화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또 위안화 국제화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가 종이 없는 화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이 달러의 어떤 위기는 또 다른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내놓은 카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저는 법이 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1기가 끝나고 바로 얼마 후에 만든 게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대선 공약이 나온 거거든요. 뭐 어젠다 47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중국을 겨냥한 내용들이잖아요.
트럼프 위기 들어서 모든 게 사실 중국 겨냥한 거잖아요. 네. 뭐 파나마나 그린네 다 똑같고요. 이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우리 원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사실 다행스럽게 원화는 국내에서 상당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그 나라의 어떤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고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데는 달러라이제이션이 된 나라들이잖아요. 네. 또 뭐 1년에 50%막 엄청난 인플레가 되는 나라들은 급속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뭐랄까요 휩쓸린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정하게. 왜? 네. 이 지급결제 관행이랑 우리가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미국이 중국이 왜 QR 코드로 하겠어요? 우리는 왜 신용카드를 하겠어요? 신용카드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동행 카드도 이걸로 만들고 뭐 커피숍에 가는 것도 선불카드도 다 카드 형태로 만들잖아요. 물론 카드 없이 그냥 그 스마트폰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정도 우리는 거기에 입숙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화 결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공략을 해오더라도 크립토 세상이나 일부 디지털 세상의 결제는 잠식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응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 방향성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지금도 논의 중이고요. 핫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도 많은 의견을 내놓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세 번째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고까지 강조해 주셨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를 흔들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이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이 화폐 전쟁이라는 큰 하나의 또 다른 줄기를 깊숙이 파고들어 볼 수 있는 소중한 토론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넘게 토론에 임해 주셨는데 박사님 오늘 토론하신 소감 말씀 한번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도 좀 전에부터 알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제 생각을 이렇게 뭐랄까 좀 상상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펼쳐놨는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서로 생각을 좀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내놨고요. 또 김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토론하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토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이시고 겸손의 말씀이시고 제가 저도 역시 이 화폐 전쟁의 어떤 역사와 어떤 흐름과 향후 전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말씀 주셔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이 화폐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우리가 어쩌면 남은 100년의 역사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실 100년 동안 미중 화폐 전쟁은 끊이지 않는 그 소재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일독하셔서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상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